준영아 복습 좀 됐나? 네. 복습 좀 돼, 이거. 네. 뭐 다 갖고 왔어? 야 미친 씨. 그럼 뭐 갖고 왔어? 야, 책 갖고 와야지, 재수가. 야, 씨. 너 어떻게 있잖아. 왜 갖고 와? 정식이니까 까먹겠어, 지금. 자, 지금 생물 A, B에서 구성 단계를 지금 다로 나누는 건데, 자, 우리가 생물을 구성하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이 뭐지? 세포 모이면은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모여서 대체가 되고. 조심할 거는 조직은 같은 세포의 모임을 얘기하고,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담당을 하면은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 세포인 경우에는 세포 조직 여기에 조직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여기에 기관계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순환계, 호흡계, 뭐 배설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식물에서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죠. 식물에서는 기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순화를 썼어. 뿌리, 줄기, 잎, 꽃. 네 가지가 식물에서의 기관인 거야. 자, 그럼 가에서 보면 생물 A에는 있고 생물 B에는 없고, 그 다음에 근데 가나 다는 조직계, 기관. 그러면은 이 중에서 조직계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식물을 좀 얘기하는 것이고, 얘가 동물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조직과 기관은 동시에 다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이것은 다 있음이 되겠고, 생물 A는 그러면 식물이니까 모구마, B는 강아지. 다음 디귿에서 식물의 뿌리는 가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가가 뭘 설명하는 거고? 조직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식물이니까. 우리 아까 선생님이 자, 식물에서는 기관이 뿌리, 줄기, 꽃밖에 없다고 했었고, 디귿 보기는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보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자, 그림이 주어지면은 식물하고 동물을 갖다 구분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벽, 식물 세포 갖고 있는 게 세포벽과 엽록체 글씨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포벽의 주성분이 뭐라고 썼죠?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 다당류, 탄수화물이야. 자, 그러면은 A는 핵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A에서 RNA가 합성되어진다. A에서 RNA가 합성되어진다. 자, A 핵 내에서는 뭐가 일어나? DNA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RNA로 바뀌는 거예요. 전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RNA가 중합돼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문제 풀 때 핵 안에 RNA 중합 효소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지. 책도 없는 것이 거기서 지금. 자, 그 다음 2번. 자, 얘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색상 형태의 모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으면 누굴 얘기한다고 했었죠? 엽록체를 설명한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이 각각 하나를 그라나, 이 빈 공간을 스트로마, 이렇게 색상 형태를 플라코이드예요. 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엽록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해야 될 게 C,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와 같은 크리스탈한 주름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세포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지. 물질을 더 작게 쪼개는 거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단일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영등체에서는 광합성을 하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에너지 흡수가 필요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동글뱅이 이게 리보솜이 되고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이게 소포체죠.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골지체로 가면 이 골지체에서는 단백질이나 지질을 막으로 싸가지고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골지체 역할이다. 라고 얘기했고 리보솜에서 조심할 것은 리보솜 뭐가 없죠? 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 이걸 우리 F라고 얘기하는 거고 F는 이제 노폐물이나 양분 등을 저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B는 단백질 분비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지금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예요.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전환된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빛을 받아서 화학에너지. 너희들이 화학에너지에 몰라서 틀렸을 텐데 화학에너지란 건 물질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화학에너지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람도 태우면 열이 나지? 죽는 거지만 열과 빛이 나잖아. 연소가 된단 말이야. 물질이잖아, 물질. 사람은 뭐야? 탄화수화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화학에너지야. 건전지, 물질이죠? 화학에너지. 그럼 포도당, 물질이죠? 화학에너지. 그러니까 이건 비대에너지를 포도당, 화학에너지가 얻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포도가 된다. 지금 광합성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C가 뭐여야 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강소여야 되는데 얘는 반대죠.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있으니까 C가 아니라 D여야 되니까 3번이 좀 잘못되어 있다 라고 좀 보면은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이제 멀다. 자, 시험지 부교재 나눠준 거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 끝났어. 오늘 이건 끝나죠? 그럼 부교재의 생명 시스템을 풀어야 되는 거야. 교원님 풀고 있더라고. 여기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쭉 한번 시험지를 끝나고 나면 진도 나오고 나면은 이게 1차 부교재라니까 1차 부교재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2차 부교재를 나눠줄 거란 말이야. 자, 핵 지금 A가 지금 현재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을 얘기하고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이동하는 얘가 소포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나온 단백질을 얘가 막으로 싸서 분비하는 골지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는 이와 같은 걸 들어볼 수 있겠어. 그럼 기억 A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된다. 아미노산이 생성이 아니라 뭐 합성돼야 돼? 단백질 합성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당분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소포체를 얘기하죠. 자, 이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D는 골지체는 합성된 단백질을 샘플 밖으로 분비한다. 맞죠? 이게 그래서 답이 되겠어요. 자, 4번 세포막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설명한다. 그러면 세포막은 어떤 특징을 갖고 들었죠? 세포막의 특징을 우리가 선택적 포괄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포괄시킨다 그랬었죠? 그래서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을 갖다가 조절하게 되는데 물질의 이동은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확산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단순 확산, 하나는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은 세포막의 주성분인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하고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인지질 이동충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물질들은 저분자 기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탄소 같은 경우 폐나 조직세포에서 가스 교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산물들이 되겠다. 그다음 인지질 이중충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운데가 지방산이라고 그랬었고 이게 모노글리세리드고 여기에 이제 인산이라고 해요. 여기 인지질 이중충이야. 우리한테는 뭘 기억해야 되면 얘가 친수성 이거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소수성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온,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물질,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 여기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이게 지금 막단백질이죠. 그럼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이온,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이온. 근데 얘는 인지 이중충이죠. 그러니까 얘는 저분자 기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때 기억 A하고 C 중에는 막단백질이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다음 니은에서 물질 B는 확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확산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죠. 그걸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확산하고 같이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삼수현상이죠. 확산과 함수 전부 다 뭐다? 수송하는 방법인데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가 필요가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야.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우리가 수동수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확산은 물질이 직접 일어나는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일어나는데, 삼투는 농도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이 용매가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삼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D가 물질 C가 이동하려면은 세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게 되게 잘못된 거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썼어요? 확산이라는 이런 혹은 삼투라는 이런 거는 둘 다 수동수성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 없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보기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어서 융틀의 모세혈관을 이동한다. 폐에서 호흡으로 공기중 들어오는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자, 세포호흡이 없는다. 그럼 기억. 녹말이 포도당이 되면 녹말은 고분자, 포도당은 저분자니까 이 과정은 뭐니? 소화 과정이죠. 그럼 생체 내 화학 반응에서 얘는 지금 분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합성이 아니라 분해면 뭐라고 얘기하고,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이화작용은 열을 발생시키는 뭐에 해당이 된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물질 대사는 반드시 두 가지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돼요. 물질 대사 지금 설명하고 있어.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썼죠? 효소가 반응을 해야 된다. 효소가 생체 성능을 하는 거죠. 효소가 하는 역할은 뭘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한다? 반응에서의 초역적 에너지에서 누구의 에너지 뺀다고? 반응물의 에너지를 빼는 거야. 반드시 하면 되다, 이거는. 자, 그래서 기억은 많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D는 산소가 모세혈관을 이동을 한다. 이건 기체교환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체교환은 세포막에서 뭘 통해서? 인지질 이중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단백질을 이용한다는 D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은 세포 호흡인데, 호흡은 자, 포도당을 누가 결합을 시켜서 산소와 결합을 시킵니다. 포도당의 화학식은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어서 HCl을 또 올려서 포도당의 화학식이야.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 과정이라고 했었고, 산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열 반응이라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포도당의 탄수하고 수소가 산소가 만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물이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포호흡에 대한 거야. 어쨌든 포도당 한 분자를 갖다가 산소와 결합을 시키는데, 자, 이거를 갖다 그냥 태우면은 바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생체 내에서는 그 열이 막대하게 크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보다 훨씬 낮은 온도. 연소는 보통 400도씨 이상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세포호흡은 물질대사죠. 물질대사는 생체 내에 체온하고 유상 36에서 37도 정도 선에서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효소가 뭐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단백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자, 특정한 모양과 기능으로 생명활동을 담당하게 되는데, 단백질은 자, 열에 매우 민감하고, 그 다음에 산성도, pH에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만 하게 된다. 자, 그 사례를 지금 여기서 6번에서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나눠지는데, 자, 카탈레이스는 뭐예요? 이거는 효소예요. 이름이 에이스로 붙으면 효소라고 했었죠. 이거는 과산화수소, 우리말로 보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지금 카탈레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효소니까 생체 내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되는 거야. 물질 대사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그러니까 생체 내가 아니라 그냥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때는 MnO2, 이산화망가니즈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촉매와 촉매. 촉매의 특징은 뭐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촉매 특징이 되죠. 그래서 카탈리시스는 생체 촉매고 촉매가 하는 역할은 활성화를 뭐 한다고 낮춰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응의 속도는 되게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효소의 기능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효소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일으켜. 그럼 물질 대사를 일으키면은 분해하거나 합성한단 말이야. 자, 다시 분해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셨죠? 유화작용. 합성하는 거를 동화작용. 물질 대사입니다. 반드시 촉매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게 생체 촉매, 효소가 필요한 거고. 자, 이화작용은 아까 뭐라 했었죠? 에너지를 뭐하는 거? 방출하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뭐하는 거? 흡수하는 거.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고 흡수하는 것은 비자발적 반응이다. 딱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지금 수업한 내용이 걱정이면 안 돼. 수업 내용들이. 자, 그럼 그림상으로 얘가 동화인지 이하인지 어떻게 알아? A, B 따로 있었던 게 어떻게 돼? C로 덩어리가 됐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다? 동화작용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동화작용이다. 완성됩니다. 그럼 A와 B로부터 C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는 뭐야?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이러한 작용을 하는 효소의 예로는 자 동화작용이야. 합성을 시키는 거죠. 근데 아밀레이스는 어머니 아밀레이스는 녹말과 치면서 뭐로 분해하는 역당으로 분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이거는 동화가 아닌 뭐할 때 이화작용할 때 아밀레이스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리을 효소는 인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과 결합한다. 아주 중요한 효소의 설명을 하죠. 이 효소가 특정 반응만 결합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어? 기질 특이성. 이거 시험 문제. 기질 특이성. 효소의 중요한 특징. 기질 특이성. 역할을 되어 있었어요. 자, 8번. 자, 유전자하고 단백질. 자, 유전자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거죠. 행 내에 보면은 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를 갖다가 염색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있죠. 근데 이 염색체는 사실은 염색사라는 C이 세포 분열을 할 때 2배의 양을 만드는 경우야. 그럼 염색사라는 이 C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바로 DNA가 되고, 그럼 DNA는 이중나선이죠. 그래서 이중나선으로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어. 이중나선으로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특정 부위가 특정 물질을 생산을 시켜. 그 특정 물질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단백질을 얘기한단 말이야. 단백질 합성 정보를 양쪽에는 누가? 염기들이 가지고 있다 했었죠? 염기의 서열을 가지고 있다 했었죠. 이렇게 기능을 감당하는 A, B, C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유전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자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전자가 이제 RNA를 합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발견을 했다라는 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에 당과 염기 서열에 적는다. 자, 8번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죠? 염기 서열에 적는듯이 당은 무관합니다. DNA의 당은 뭐야? 디옥시리보스죠. 당은 무관합니다. 염기 서열에 적는듯이. 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자, 몇 개가 모이면 3개 모이면 그러면 3연기 조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DNA에서 3연기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3연기 조합이 한 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모이면은 폴리가 되죠.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되는데 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단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3연기 조합에 있던 정보를 DNA는 이중 나선이니까 핵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얘를 갖다가 하나로 쪼개서 DNA 정보를 누구한테 단일 가닥인 RNA에 동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달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니은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에 합성되어서 형질은 생명체에서의 특성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유전병에 걸리게 되는데 두 가지의 사례가 있다고 했어. 하나는 뭐죠? 효소를 갖다가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효소가 결핍이 되거나 아니면 비정상 단백질을 만들거나 어쨌든 단백질 이상으로 인한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DNA 3연기 조합은 한 개 오해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은만 따르겠다. 자, 9번 자,
지금 이 그림은 첫 문제는 이렇게 만들었어. 100%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DNA를 얘기하죠. 이중 나선이니까 단일화 다해서 RNA란 말이야.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하고 전사는 핵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RNA도 역시 핵안에서 분합되어진다. 핵안에서 합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중 가닥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1번 가닥이고 이게 2번 가닥인데 지금 여기 RNA죠. 여기 RNA죠. 1번 가닥을 얘가 전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A, T인데 T 대신에 RNA가 유라실. 그럼 여기서 A 대신에 T 대신에 유라실, A 대신에 유라실, T 대신에 보안, 유유지가 되겠죠. 여기 들어갈 단위는 유유, G가 된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너도 이거 성격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가는 핵의 내부이자 맞고요. 니은 나과정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RNA 정보가 아미노산 합성하는 걸 얘기하죠. 이 과정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원형이라고 얘기하고 리보소미라는 거지. 리보에서 단백질 합성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완전설명. 기억의 암기설은 뭐가 돼야 돼? TT가 아니라 UU, G가 돼야 되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자, 가가 맨 위에 그 정상이고 그 다음에 가가 단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설명 상태에서 자, RNA는 DNA 정보를 받은 이 세 개의 조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코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RNA 염기는 A, U, 그다음에 G, C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개의 염기가 세 개의 조합을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필수 아미노산이 20개이기 때문에 20개 이상에 대한 아미노산 생성이 가능하다고 했었어. 그런데 이 64개 중에서 선생님이 AUG 이렇게 내렸었죠. 얘는 메사이오닌 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 지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코돈인데 이걸 우리가 제시 코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이 합성이 끝났어. 그럼 종결을 시켜야 돼. 종결 코드는 세 가지는 암기를 하라고 썼죠. UAA, UAG, UGA. 이거 종결 코드냐. 종결 코드의 특징은 뭐죠?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64가지 중에서 종결 3개는 아미노산에 대한 지정 정보가 없게 되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드는 몇 가지라는 얘기죠? 대신 한 가지가 된다. 선생님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죠. 자, 뼈 코드는 자 GAA와 GAA와 GAA가 어디 있어? 아, 여기구나. GAA. 그 다음에 GH. 여기네. 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필수 아미노산은 20개인데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예산 한 가지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던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 코던 GA와 GH는 똑같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만들면 니은 가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개수는 자, 가로 만들어진 아미노산의 개수는 자,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죠. 그러면 정상 단백질에서 몇 개였어? 하나, 둘, 세 개였어. 다만 글루탐산이 뭘로 바뀌어 있어? 발린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개수는 정상 단백질과 같다. 이렇게 만들면 이것에서 나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유전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 지금 가가 정상이고 자,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정상 프로올린, 글루탐산, 글루탐산이 정상인데 얘는 프로올린, 발린이 들어갔으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죠. 나는 프로올린, 글루탐산, 글루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똑같은 걸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코드는 다르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같기 때문에 따라서 나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은 유전 질환을 걸리지 않는 거죠. 그냥 정상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누가 유전 질환이야? 그러면 가가 유전 질환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정상을 비교한 거야. 수업 듣고 있냐?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네가 혼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통합과학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성적이 안 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결국엔 뭐 실수 안 하냐 실수 안 하냐의 차이니까. 자, 가가 식물세포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 하나는 세포. 그럼 세포 소개하는 이름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A는 지금 주름이 있는 식물, 동물 같이 있는 거니까 미토콘드리아. 그다음 B가 그냥 세포 질을 얘기하는 거고, C가 지금 핵을 얘기하고, D는 식물 세포에 있는 연막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E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세포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고, F가 세포, 여기 이런 상태가 되겠죠. B는 세포. 그렇죠? 그다음에 12번 다 했어 이제. 소수의 작용, 시험관 A, B 3%의 과산화수를 이게 비질인 거죠. 비질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A는 그대로 놔두고 B에는 생간을 넣었어. 생간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간, 반자즙, 블루컬리. 이런데 뭐가 들어있다? 과산화수소, 분해요소. 그리고요, 카탈리스. 그럼 카탈리스가 과산화수를 분해하게 되면 과산화수소 H4로 그럼 물이 나오고, 무슨 기체 발생? 산소 기체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발생한다. 자, 기포 발생이 끝나면 A에 다시 추가로 3%를 더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B에 있는 카탈리스는 계속 재사용,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B에서 또 이 3%만큼을 또 분해해서 산소로 발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알 수 있는 효소는 뭐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문제 아주 성실하게 잘 풀었네. 자, 효주야 알아들었냐? 너 시험 범위 4단 4단은 4단은 들어야 돼. 4단 시험 범위 저번에 상담 때 알아보라고 했잖아. 에너지 전환과 효율이 들어가는 문제 아주 불가능하더라. 그거에 따라서 학생량이 달랐는데 춥냐? 야 경환 시험 범위 나왔냐? 모르지. 틀리야. 송우는 안 나왔냐? 송우나 넌 나왔냐? 모르겠어. 뭐 알고 사는 게 뭐 있어? 형은 독일은 지구 시스템까지만 있어. 자, 그럼 이제 지구 시스템 넘어와서 자 안상은 좀 진로 어디 나왔냐? 어? 환상 망상형? 야, 그 사람이 너무 멋진 거야. 초제 어디 나왔냐? 영광주 시스템. 곽대 시스템. 송은 직권. 축하드립니다. 공단 지구 시스템 주기성이랑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저번에 중간고사 합친 거랑 같이 시험 공부하면 되겠네. 선생님은 운동신경. 그래도 다음 주까지 해서 지구 시스템은 끝낼 거야. 자, 지구 시스템 보세요. 같이 1페이지. 자, 여기가 사실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합각이 사실은 물화생지가 공통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졌어. 통합각. 그러니까 지구와 관련 내용들이 다시 많아. 그 다음 하는 게 화학,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 물리가 되죠. 그래서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물화생지를 나눠 들어오지 않고 이제 혼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 만약 지구과학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구과학 가르치는 선생님 통합과학 가르치는 경우 아니면 생명의 통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지구과학 파트가 나오면 난도가 높아지게 돼. 대표적으로 고장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다. 너희는 너희 선생님이 2학년 뭐 가르치잖아? 생명? 그럼 너는 이제 그러면 이제 1단 안에 있는 거에 1-2에 나와 있는 생명 관련되어 있는 탄소화합물 부분들 거기를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DNA, RNA, 핵산 관련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에서 일단은 여기는 좀 슬림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자 태양계는 뭐 태양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돌고 있는 게 행성이고 행성을 돌고 있는 게 위성이고 그다음에 행성보다 더 작은 걸 소행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중력이라는 앞에서 배웠던 역학적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태양계야. 그리고 지구 시스템은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권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땅, 공기, 물, 우리, 그 다음에 지구 바깥에.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액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5가지는 뭐다? 이거죠.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어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냐면 그걸 우리가 계라고 얘기하고 계를 영어로 바꾸는 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액권이 뭐야? 계를 구성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역학 시스템,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말이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 아까 처음 뭐가 있었다 그랬지? 땅을 뭐라고 얘기해? 직권, 물을 수권, 대답 좀 해봐 이것들아 이씨 둘이서 멍때리지 말고 이씨 공기는? 기권, 뭘 기권했어? 네. 미안해 기권, 그 다음에 사람이나 생명체를 생물권, 지구 바깥을 발권 그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 처음에 직권, 이거 그러면 땅덩어리 얘기하는 거죠. 직권은 지구를 이렇게 해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명으로 나누면은 잘 들어. 알아서 이런 거 필기하면 쳐봐. 자, 여기까지가 5에서 35까지 두께를 갖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5는 얇고 35는 두껍죠. 그럼 5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태양지각이고 35에 해당되는 게 대륙지각입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이거 중학교 때 나온 거야. 해양지각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안석이 현무암이야.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암석이 화강암이야. 자, 현무암하고 화강암을 비교를 해서 느낌상 생각해봐. 외울 때.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 자, 해양은 5밖에 안 되고 두께가 바다에 있는 지각은 5밖에 안 되고 대륙은 깊이가 35까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형을 이루려면 얘는 얇은 대신에 현무암으로 돼 있다니까 현무암이 무거워야 되겠어? 가벼워야 되겠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새끼야. 5kg는 얇잖아.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 답답한 놈아. 생각을 하라고, 이씨. 생각 주머니를 좀 돌리세요, 좀. 얘는 5 얇다고. 얇은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게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가벼워야 돼, 무거워야 돼? 무거워야 된단 말이야.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무겁다고. 즉, 밀도가 크단 말이야. 밀도는 현무암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적이죠. 현무암하고 화강암 중에서 누가 더 어두워? 좀 현무암이 어두워요. 현무암이 어두운데 어둡죠. 야, 현무암 모습하면 돼. 제주도에 도라로 방사하면 된단 말이야. 구멍 송송송송 나 있는 거. 알겠어? 화강암은 밝단 말이야. 뭐냐면 설악산, 북한산, 돌산이지. 그 산 정상에 돌로 돼 있잖아. 그 밝은색 돌로 돼 있잖아. 그게 화강암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는 밝고 얘는 어둡다고. 그 어두운 이유가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어둡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같이 가. 그 다음에 5에 30 그 다음에 2900까지. 여기가 뭐예요? 맨틀이에요. 그 다음에 5100까지. 여기가 외핵. 그러면 주고 반지름이 2,400km. 자, 여기가 내핵.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지만은 사실은 좀 정확하게 배우려면은 양이 되게 많다니까. 이 중에서 지각도, 멘틀도, 내핵도 공통점이 있어. 뭐니?
그죠? 공통점이 뭐니? 너 공부 좀 했잖아 중학교 때. 공통점이 뭐야? 그렇잖아. 공통점이 뭐야? 아니 전 중학교 공부 안 했지. 때려봐. 공통점이 뭐야? 지각 멘틀 내핵 공통점. 그렇지. 고체지. 뭐 어려운 거 고르거든. 주고 내부 구조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외액만 액체로 존재한다. 외액만 액체로 존재. 알겠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경화는 셔법이 들어가는 거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층상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야? 마그마의 바다 액체가 되게 되면은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뜬단 말이야. 그래서 무거운 게 뭐가 돼? 핵이 되고 가벼운 게 멘틀이 되지. 그래서 무거운 철과 니켈 같은 성분들이. 그래서 외액과 내액은 무거워. 그래서 철과 니켈 같은 성분들이 주성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외핵은 액체 상태다. 자, 외액이 액체면은 자, 외액이 액체면 철과 니켈이 금속이잖아. 얘네들이 이온으로 존재해. 그러면 금속이 이온이 돼 무슨 이온이 되냐? 양이온이 되는 거지.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액체 상태니까 양이온이 뭐 한다? 흐른다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양이온이 이동을 할 수 있다. 양이온이 이동한다는 건 플러스가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지. 그럼 이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전류가 흐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정확히 이해하면 돼. 전류가 나오면 전류 원료 주변에 뭘 만든다?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바로 누구다? 누구 때문이다? 외핵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외핵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게 그 얘기죠. 외핵에 철과 니켈이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는 걸 대류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가 지금 말했던 이 얘기예요. 철과 니켈이 이온 상태로 존재해서 양이온이 이동하면 양이온이 이동한다는 건 플러스가 이동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플러스가 이동하는 쪽, 전류가 흘러가는 쪽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봤잖아. 음지가 전류면 감싸는 게 자기장. 배웠던 거 있죠? 그것처럼 자기장이 형성되는 그게 지구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지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양 지각은 얇고 대륙 지각은 두껍고 기억하는 거. 해양 지각은 현무암, 대륙 지각은 화무암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멘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외액 액체 상태,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내액 고체. 자, 그럼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아지죠. 그럼 밀도도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온도도 높아지고 밀도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안 나올 텐데 그냥 언급만 할게. 근데 중력은 감소하게 돼요. 지구 중심을 할수록 중력은 감소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틀 남았죠. 멘틀은 이 지구 전체의 부피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해요. 80% 이상을 차지해요. 지구 전체 부피 중에서 80%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데 중학 때는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80%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멘틀에서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대로가 일어난다 라고 써있죠. 자,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고체는 고체인데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생각하냐면 연두부나 순두부나 푸딩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고체 맞지? 근데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이동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수정을 하면 유동성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걸 얘는 뭐냐면은 멘틀에서 멘틀 전체가 아니라 적어놔. 멘틀 상부에서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멘틀 상부면은 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지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표를 봤었을 때 자 멘틀이 아까 다시 봐봐. 자 해양은 5, 대륙은 35인데 멘틀 깊이가 어디까지 올라서 2,900까지가 멘틀 깊이라고 했었지.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지표로부터 400km까지 여기 또 나오는데 400km까지. 그럼 400km에서 35를 뺀 나머지 이 부분들은 멘틀인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400km까지 여기 그리고 다시 또 나누면은 100km까지 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지진파를 쏘면 지진파의 속도의 차가
생기게 되면 급격한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성질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지각으로 쭉 쏘다가 갑자기 속도 변화가 생겨요. 그럼 멘트를 만났다는 거고 쭉 가다가 속도 변화가 생겨요. 그럼 외액인 거고 또 속도 변화가 생겨요. 그럼 내액인 거고. 그래서 지진파에 의한 속도 차로 지각, 멘트, 외액, 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를 내가 주로 다시 한번 그림을 설명해서 얘기해 볼게. 자, 이게 지표야. 자, 그러면 지표로부터 100km까지 그리고 쭉 밑에 쭉 그려서 여기 내가 2,900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2,900까지가 멘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지각은 5km나 35km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 5km, 여기 35km.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각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노란색 밑에는 뭐예요? 노란색 밑에 다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죠? 멘트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까지 끊었어? 100km까지 끊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0km까지 끊은 얘는 자, 이 100km까지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 오케이? 이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가 우리가 명명해 준 이름이 있어. 지각 플러스 멘틀의 외쳐줘.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라고 얘기했어요. 최상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암석권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암석권이라고 얘기해. 그래도 그 세상에서 어디 나오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한 거냐면 122페이지 보면 나와. 122페이지 보면 나오죠? 찾았어요? 그 그림 나오죠? 120페이지. 그래서 해양지학도 있고 대륙지학도 있지만 100km까지를 뭐라고 얘기해? 암석권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암석권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 100km까지를 뭐라는 거냐? 암석. 암석이 뭐야? 딱딱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딱하다 아니야. 이 딱딱한 부분이야. 여기까지는 딱딱하다. 알겠어? 100km까지는 딱딱하다는 얘기야. 100km에서 400. 그럼 100km에서 400은 멘틀이 어디까지인가? 2,900km까지니까 100에서 400은 2,900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양이지? 그래서 여기를 아까 전에 멘틀 상부라고 했는데 최상부는 여기 있고 멘틀 상부라고 했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우거적으로 이 멘틀 상부에 해당되는 걸 100에서 400으로 놓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권이라고 해요. 그러나 멍 때리지 말고 제발 영혼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기말 때 좀 나 불고생 시키고 딱딱딱딱 알아서 답이 나오게. 이거 연약권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내가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자, 멘틀이 뭐하다를 썼죠? 유동성이 있어서 데려가라를 썼죠. 멘틀이 어디서부터? 5나 3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2,900까지가 멘틀이 되니까? 그럼 이 멘틀 전체가 대류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건 이 밑에도 딱딱한 돌멩이야. 100kg의 딱딱한 돌멩이야. 그러면 100에서 400까지는 이 부분이 연약권. 이 연약권이 대류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유정성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걸 멘틀 상부 즉 올리게 한다. 연약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대류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 걸 대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약권이 대류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연약권을 대류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암석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지구가 있는데 100km까지는 딱딱한 돌멩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그 밑에 400km까지 요 사이 100에서 400까지는 자, 100에서 400까지는 뭐다? 얘가 유동성이다. 유동성 고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멘틀이 대류를 하는 것은 멘틀이 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완전 틀린 거죠. 지구 내부에서 액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왜 핵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멘틀이 대류하는 거는 멘틀이 유동성이 있는 고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약권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무슨 말이지? 그러면 자 아까 선생님 100km까지를 뭐라고 얘기하셨지? 암석, 딱딱한 돌멩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딱딱한 돌멩이 암석권들이 이 암석권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면 조각조각 나 있어. 조각이 나 있어. 이거 조각이 나 있어. 조각이 나 있어. 조각이 나 있단 말이야. 이 암석권의 조각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중학교 때 너희들 판구조론 할 때 배웠던 그 판인 거야. 그러니까 암석권을 깨면 조각조각이 나오면 뭐가 돼? 이게 판이 되게 돼. 그럼 이 판이 왜 중요하냐? 이 암석권의 조각. 이거는 A, B. 이게 뭐야? 암석권 조각이니까 A판, B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판의 경계, 판의 경계, 판의 경계, 판의 경계, 판의 경계가 돼. 이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많이 나와. 그럼 지진이나 화산은 우리가 사는데 도와줘? 방해한단 말이야.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걸 우리가 판 구조론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멘틀의 대류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직권에 대한 얘기고, 자, 그다음 기권을 합니다. 알아서 잘 쫓아가서 알아서 필기하세요. 좀 영상 나중에 보내주긴 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수업 들으면서 바로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정확히 들어갔던 거야. 거기다 내가 조금 살을 조금 더 붙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자, 공기를 기권이라고 얘기하죠. 기권. 자, 공기는 기권은 윤수야 쫓아오고 있지?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 대기를 얘기하는 거야, 대기. 자, 이건 중국어사 할 때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던 거. 자, 대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자, 질소가 얼마를 차지한다고? 78%, 산소가 21%, 나머지가 1%. 그러니까 대기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뭐다? 질소, 산소. 그렇죠? 자, 질소는 질소끼리 뭐 한다? 얘는 이중결합을 하는 거고. 정확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너는 화학결합까지 들었구나. 남산소는 질소는 삼중결합하는 거고. 얘가 몇 쪽이야? 15쪽이죠? 16쪽은 이중결합하죠. 산소는 이중결합을 하는 거고. 할로젠이 17쪽이죠? 17쪽은 플로린, 요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 다 뭐죠? 단일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대개의 주성분이 이렇다라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럼 이와 같은 이런 대개 성분들이 존재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권이 지권, 지구 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공기가 분포하냐 봤더니 대략 한 1000km까지 분포를 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로부터 1000km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기권이라고 얘기하면 이 기권이라는 부분을 그냥 나눌 수 있는, 그냥 이렇게 기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올라갈수록 온도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얘네들이 온도 변화 때문에 얘를 갖다가 대기권, 기권을 갖다가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 온도의 차이, 온도 분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온도를 보게 되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충 이런 얘기야. 그럼 대륙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경계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경계선을 우리가 궤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대륙권 궤면, 성층권 궤면, 중간권 궤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열권은 여기서부터 저기 110만 나와 있었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었지? 대기가 존재하는 게 어디까지 하고? 1000km까지지. 그럼 일단 시험 문제 첫 번째.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서 가장 온도 차이가 큰 거. 그렇지. 열권은 여기서부터 1000km니까 여기까지. 온도 차이가 제일 크게 되겠지. 알겠어요? 첫 번째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 대륙권의 이름은 왜 대륙권일까? 뭐가 일어나니까? 대륙가 일어나니까 대륙권이야.
그럼 대류라는 것은 뭐냐면 대류라는 것은 대류는 왜 생겨? 이건 역학 시스템에 나오는 거죠. 대류는 주고 내에서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밀도처럼 생기게 되는 현상이 대류야. 그래서 대류는 에너지를 전달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거 배웠었죠? 전도, 대류, 복사. 들은 적 있죠?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 손을 대는데 손이 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고체가 직접 열을 전달하는 거지. 이게 뭐야? 전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트니까 이거 공기가 순환을 해. 열을 순환시켜주죠. 대류가 되는 거고. 복사는 자, 난로에다 손은 안 댔지만 가까이 가면 뜨거워. 그럼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좀 순환하지 않았는데도 뜨거워. 직접 열을 전달하는 경우를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류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류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무겁고 가벼운 거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얘가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아. 그러면 밀도가 크다는 건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거야. 그럼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야. 여기가 밀도가 작고 밀도가 커. 그럼 밀도가 큰 건 무거운 거지. 그럼 무거운 게 아래로 뭐해? 내려와야 되고 가벼운 게 뭐해?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이러면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게 돼. 이해됐어요? 그럼 밑에 있는데 밀도가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있는데 밀도가 작은 경우는 자 밀도의 정의가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럼 질량의 변화가 없으면 밀도를 부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밀도가 작은 경우는 부피가 뭐 하다는 얘기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가 밀도가 작은 이유는 부피가 커서 그렇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 기권을 배우고 있지? 기체를 배우고 있다고. 그럼 기체 부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온도야 온도. 그 온도가 뭐 하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부피가 커지는 밀도는 뭐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류라는 것이 원래 밀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온도로 설명을 하면 그럼 아래가 뭐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켜주는 과정을 우리가 대류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류가 있었다는 거는 멈췄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안정, 불안정으로 표현하면 움직이는 거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이야. 자, 그럼 기본 배경이 된 상태에서 얘를 본다. 자, 이쪽으로 와서 온도예요. 이렇게 온도야. 자, 지금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거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설명을 해보자. 자, 이게 대륙권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온도를 보는 거야. 여기가 고온, 저온, 고온, 저온으로 되겠죠. 여기까지가 대륙권이야. 오케이? 일단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저온, 여기 뭐가 돼? 고온이죠.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돼? 고온, 저온, 그쵸? 얘는 다시 저온, 뭐가 돼? 고온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지? 아래가 고온이야. 그럼 고온이면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러니까 밀도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작다는 얘기야. 얘는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아래에서 위로 하고 위에서 아래 내려. 즉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름이 대류권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저온이야. 그럼 저온이 밀도가 어떻게 돼? 크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왜요? 모르겠냐면 온도가 높으면 고온이면은 액체나 부체나 똑같기 때문에 고온이면은 밀도가 작고 저온이면은 밀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똑같아.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그게 암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저온이면 뭐야? 밀도가 큰 거고 고온이면 밀도가 작은 거죠? 그럼 밀도가 큰 건 무거운 게 아래에 있는 거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안정층이야. 자, 대류권, 성층권, 그다음 중간권. 다시 중간권 보면 여기가 뭐야? 고온이니까 고온. 아까 뭐라고 했어? 밀도가 뭐하다고? 아니, 밀도가 작아. 차. 그래, 밀도가 작아. 얘는 밀도가 큰 거야. 작다는 건 가벼운 거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이해됐어요? 에어컨 다시 저온. 밀도 크다고 준영이. 커요. 옳지. 계속을 잘 들면 결과 잘 나와. 밀도가 작아. 무거운 가볍고 아래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지. 움직여 안 움직여? 이 새끼야 거기서 픽셀을 쓰고 있어. 무거운 게 아래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다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건 중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건 뭐야? 대류권하고 누구예요? 중간권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층권하고 10건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은 안정층에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갈 때 어디 가야 되겠어? 불안정한 층을 갈래? 안정한 층을 갈래? 안정한 층을 가야 되겠지. 그래서 비행기 고도가 보통 성층권을 통과해서 가게 돼. 이해돼요? 그래서 대륙권이 보통 10km 이내에서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이 50km, 중간권이 80km까지가 돼. 이해됐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보고서 우리 이해해야 될 대륙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어. 지금 내가 좀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오존층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오존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층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층권에서 20에서 30km 정도가 오존층이 존재해요. 자, 우리가 산소는 O2인데 얘가 자외선을 받으면 얘가 O하고 O로 떨어져. 그럼 공기중에 있던 O2가 O하고 결합하면 O3를 만드는데 O3를 오존이라고 하는데 자외선 때문에 분해가 됐는데 이 오존은 자외선을 뭐 할 수 있다? 차단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존층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모든 자외선이 아니라 유해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모든 자외선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틀린 보기야. 알겠어요? 모든 자외선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틀린 보기가 돼. 자, 그러면 대륙권은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기권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공기가 있는 층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공기가 있는 기권들은 공기도 중력을 받으니까 공기가 아래 모여 있겠니? 위에 모여 있겠니? 아래 모여 있겠지. 그러니까 1000km까지 공기가 존재는 하는데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야? 대륙권이야. 알겠어? 그래서 공기가 이제 맨 밑으로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대륙권 자, 주고 봅니다.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불안정하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었죠? 자, 올라갈수록 이렇게 된 대로 썼지? 그럼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 고온이면은 밀도가 작고 저온이면 밀도가 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대륙.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기상현상. 자, 기상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눈, 비, 바람 이런 걸 기상현상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 기상현상의 주 원인이 뭘까? 그걸 기억해야 돼. 바로 H2O, 물이야, 물. 기상현상의 주 원인이 물인 거야. 그럼 아까 대기의 주성분이 뭐라고 그랬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순서지. 그 대기에 있는 이 1%도 안 되는 얘가 뭘 만들어? 얘가 기상현상을 만드는 거야. 1% 안 되는 쟤가 기상현상을 만드는 거야. 대기 중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기체가 되면은 뭐 수증기가 되는 거고, 액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고, 기체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 얼음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수증기가 물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수증기가 지금 여기 안에도 뭐가 있어? 수증기가 있어요. 이 수증기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아이씨 이게 대륙권이잖아. 낮아진단 말이야. 그럼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뭘로 바뀌어? 물방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것을 응결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중학교 3학년 때 이 응결할 때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 이렇게 하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와서 온도가 낮아서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어. 그럼 질문해 볼게. 이 안에 수증기 있어. 수증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수증기 보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아니야? 얘 수증기네?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수증기 안 보인단 말이야. 기체일 때 안 보여.
물 보여 안 보여? 태림이 물이 안 보여? 아니요. 멍 때리고 있는데? 윤수야 물이 보여 안 보여? 보인단 말이야. 수증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구름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질문. 구름은 수증기야 물이야?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래 물이야. 구름은 뭐야? 물이야 물. 몰랐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증기가 있어. 안 보여 눈에. 근데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 올라오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 물방울로 해서 바뀌어서 하늘에 떠 있는 거야. 그 물방울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들의 집단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거워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되는 거고 겨울이 되면 눈이 되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새벽이 됐어. 이 안에 수증기 기체였어. 근데 새벽이 되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지. 그럼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다시 연결돼서 뭘로 바뀌어? 물방울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면 가까이 물방울이 생겼어.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돼? 물방울이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뭐야? 그걸 우리가 안개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그게 나뭇잎에 붙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슬이 되는 거야. 그게 얼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서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다 출발은 뭐야? 수증기라고 수증기. 이 안에 있는 1%도 안 되는 이 수증기가 물이 돼서 하늘에 떠서 구름을 만들면 그럼 비 내리는 거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지면 가까이 새벽에 이게 물방울이 떠 있어. 그럼 안개가 되는 거고. 그럼 나뭇잎에 붙으면은 여기 이슬이 되는 거고 얼면 서리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기상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야. 그럼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뭐가 많아야 돼? 공기가 많아야 돼. 공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증기가. 그런데 공기가 중력을 받으니까 밑에 있는 대륙권, 성층권, 중수권, 열권을 할수록 위로 할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기상현상은 공기가 많이 모여있는 어디서 일어나게 돼 있어? 대륙권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대륙권에서 이 기상현상의 원인이 바로 뭐다? 수증기다. 공기가 바로 기상현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겠어요? 자, 성층권 내가 아까 그랬어. 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성층권 할 때 뭐가 나온다? 비행기가 문항이라고 할까? 문항을 곳이 성층권이야. 대륙권에는 공기입자들에 의한 충돌로 이제 힘들어. 그리고 20에서 35번에 오존층이 존재하고 오존층이 임계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자외선이 종류가 있어. A, B, C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외선 A, B, C. 그래서 C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건데, 그래서 C하고 C는 100% 차단, B는 99%, A는 전량 통과를 시켜. 그래서 자외선 A가 지표까지 도달을 한단 말이야. 이 자외선 A가 있어야 뭐가 되냐면 바이타민 D를 갖다 만드는데 활성화 바이타민 D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햇빛을 안 쬐면 다 비타민 D 결핍증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게 자외선 A 역할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오존층이 100%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는 거야. 자외선 C는 어떠냐? 자외선 C는 생명체에 닿으면 그냥 죽여. 세포가 그냥 죽는다고. 사람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구 역사상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올라오시게 됐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이 자외선 C 때문에 육상에 살면 자외선 C가 다 뒤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어쨌든 자외선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성층권 됐고 중앙권. 자, 대류구가 일어나게 정상인 거야. 아까 얘기했었죠? 대류 일어나야 돼. 근데 공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은 오로라가 발생할 수 있다. 기온차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자, 오로라는 뭐냐면은 오로라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 극광현상. 극광이 뭐야? 광은 빛이고 극은 북극, 남극, 극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빛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 오로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오로라는 뭐냐면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이 지구한테 보낼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외에 태양풍이라는 것도 같이 보내. 태양이 내보내는 바람이야. 근데 실제 바람은 아니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입자가 되는 거죠.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입자가 다 쳐온단 말이야.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입자가
대기권에 진입을 했었을 때 처음 만드는 대기권이 뭐야? 열권이지? 열권에 있는 희박한 공기입자하고 충돌할 때 생기는 빛을 오로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어요? 그러면 태양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중에 뭐에 해당이 돼? 외권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는 뭐야? 외권, 태양풍에 의해서 기권, 공기하고 충돌한다는 거죠. 외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이 단어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이 단어의 핵심이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야. 자, 이제 됐고요. 얘는 됐고, 기권 됐고 너무 자세하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기권은 온실효과로 지구를 보호한다 그랬었죠.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반드시 필요해. 온실효과가 있어야 어떻게 돼? 지구가 따뜻한. 그러니까 이 온실효과는 뭐 때문에 생기는? 지구의 대기 때문에 생기는 게 온실효과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고 지표가 있고 여기 공기가 있잖아. 그럼 태양이 있어. 태양의 에너지를 내보내면은 지구가 에너지 방출을 하면 이 대기가 에너지 흡수해서 다시 또 어떻게 지표에다 에너지를 공급해줘. 그래서 지표의 평균 온도가 높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보통 한 15도 정도가 되거든.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대기가 없잖아. 그러면 지구 연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로 떨어져. 그럼 생명체가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구가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실효과야. 근데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뜨거워지겠지. 그쵸? 그걸 우리 뭐라고 해?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나쁜 게 아니라 온실효과는 생명체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데 온실효과가 가속화되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지구의 온난화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 이 온실기체,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온실기체라고 얘기하는데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야. 그럼 지구온난화는 왜 그럴까? 석탄, 석유 때문에 뭐야?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와?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점 대기 중에 쌓이는 거야. 그래서 온실효과가 가속화돼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너희들 2학기 때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자, 됐고요. 수권은 해수, 빙하, 지하, 강, 호수 등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우리가 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해수, 나머지. 그럼 해수하고 나머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를 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이는 뭡니까?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야. 염분이 뭐냐면 바닷물에 있는 바닷물을 갖다가 염분 이거 들어봤죠? 바닷물을 갖다 증발시키면 찌꺼기들이 남지. 그런 것들 염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찌꺼기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 그 각각을 염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NaCl, 소금인 거잖아. 그다음에 MgCl 이런 거거든. 얘가 짠맛을 나타내고 얘가 신맛을 나타내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합쳐놓은 게 염분인 거야. 그러면은 이 해수에는 뭐가 있다? 이런 염분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염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이걸 틀리더라고. 야, 빙하가 순수한 물이냐 바닷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빙하는 뭐니? 순수한 물인 거야. 순수한 물이라는 의미가 뭐야? 소금이냐 없냐 이 얘기야. 염분이냐 없냐 이 얘기야. 알겠어요?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 빙하는 바닷물이 아니야. 순수한 물이야. 그래서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수권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운 거냐면은 자, 수권 중에서 해수에 대해서 보는 거야.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거. 해수를 가다 바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다인데 여기가 이제 깊이야. 이제 깊이. 이쪽이 온도야. 그럼 바다 깊이를 들어갈수록 얘네들 온도가 구분이 돼. 이게 구분이 돼.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여기 온도죠. 이쪽이 온도니까 온도가 일정하고 여기가 온도가 낮죠. 이게 대략 한 0에서 한 4도씩 1에서 한 4도씩 정도 되는 거야. 온도가 높죠. 여기 구간을 뭐라고 얘기하면 혼합층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게. 일단 여기는 뭐야?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층상이 구분되죠. 온도가 일정한 부분, 온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 또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깊은 바다지.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찜의 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온도 중에서 고정된 값이 뭘까? 바로 이 값이 고정되는 거야. 이 값이 고정되는 거야.
심해층의 수온은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얘가 뭐냐면은 바다 표면 온도거든. 그럼 질문해 볼게. 극지방은 이 표면 온도가 수면의 온도가 높겠어 낮겠어? 극은 낮을 거 아니야. 적도 부분은 높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다음 중위도는 한 중간 정도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고정된 값이 뭐라고? 심해층의 온도라니까. 그럼 바뀔 수 있는 거는 이게 요 표면 온도야. 이게 계절에 따라 바뀌겠지. 여름일 때는 온도가 높을 거고 겨울일 때는 온도가 낮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하고 온도의 차이가 나는 층 바로 어디입니까? 이 구간이 온도가 차이 나는 층이죠? 자, 이게 바닷물이야. 층이란 말이야. 차이를 우리가 도약에서 약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수온 약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 거야. 도약, 온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걸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온 약층은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 수온 약층은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여기 저온 고온 저온이죠. 저온이면 밀도가 확 나와. 그렇죠? 자 여기 저온 얘보다 저온 고온이죠. 밀도가 확 작아. 작죠? 그럼 얘는 무겁고 얘는 가볍고. 그럼 여기는 뭐야? 안정 불안정? 안정층이라는 거. 알겠어요? 준이 알아들어? 너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아까 대기권 할 때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역권 중에서 성층권과 역권은 안정층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성층권과 같이 안정한 역할을 하는 게 수온에서 뭐야? 수온 약층인 거야. 여기가 안정하니까 어떻게 되면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서 수온 약층이 안정하니까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가 보완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야. 왜? 안정해서 얘가 흐름이 없거든.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 혼합층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니? 알아들었죠? 자, 라스트. 자, 그러면은 혼합층과 이 시험 문제 수온약층에서 발달 조건 한번 생각해보자. 자, 혼합층이 발달이 되려면은 혼합층이 발달하려면 혼합층 뭐라고? 수온이 일정한 거라고. 그럼 수온이 왜 일정할까? 이게 한 예를 들어 80m가 됐어. 0부터 80m까지 수온이 일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위에서 뭐가 불지? 바람이 분단 말이야. 바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합은 바람이 혼합을 시켜준다는 얘기야. 바람이 혼합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하면 바람이 센 게 시험대로 해서 겨울하고 여름에서 바람이 센 게 어디야? 겨울이죠. 그러니까 겨울일 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30도, 위도 30도 부분, 위도 30도. 그 다음에 적도하고 중위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바람이 세? 중위도가 바람이 세요. 건조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 뭐가 많아? 사막들이 많은 거야. 위도 30도 부분. 적도 부분에 사막이 있는 게 아니라 위도 30도 부분에 사막이 많은 거야. 적도의 특징이 뭐야? 비 졸라 많이 오는 게 적도의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혼합층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절로는 겨울이고 위도로는 중위도야. 3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내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하는 안정층, 기권으로는 성층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수온약층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 수온약층이 발달하려면 자 여름이 겨울보다 수온약층은 수온의 도약층이라고.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고정되는 값이 뭐라고? 심해층 온도가 고정이라고 썼지. 변화되는 건 뭐라고? 표층 온도가 변화되는 거지. 그쵸? 여름이면 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질 거고 겨울이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름일 때는 이만큼이 수온 약층이 돼야 되는 거고 겨울이면 이만큼만 수온 약층이 되게 되는 거지. 수온의 차이가 나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름일 때 표층 온도가 높으니까 자 수온 약층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표층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하면 누가? 여름일 때가 더 수온 약층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도하고 중위도를 비교하면은
어디가 더 더워? 적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적도가 어떻게 돼? 표층 온도가 더 높게 되니까 자 수온 혁신에 발달하려면 적도가 중요히 된다. 그러면 써놓고 이거 이해하면 사실은 별 어려운 게 아닌데 써놓고 보면은 결론을 내보면 혼합층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과 수온 혁층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반대가 되죠. 그치? 사실은 반대다라고 기억할 이유는 없어. 사실 이 이유를 생각하는 거지. 혼합층이 발달하려면 바람이 세야 되는 거고 수온약층이 발달하려면 표층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겨울이 바람이 세고 중위도가 바람이 세고 표층 온도가 높은 건 여름이 겨울보다 높고 그 다음 적도가 중위도가 높고 이러면 끝인 건데 이거 외우려면 어쨌든 조건은 뭐다? 반대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좀 스탑하다가 나머지 문제 합시다. 아야, 좋지 않냐? 되게 이쁘게 생겼구나.
자, 그러면은 좀 혼합중성을 시험했을 때 수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생물권은 뭐 죽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권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오는데 생물권에 대한 정의가 발견이 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미생물까지 다 생물을 기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 보면은 풍화를 일으키고, 풍화는 뭐냐면은 암석을 갖다 흙으로 만드는 과정을 풍화라고 얘기하고, 광합성도 하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호흡은 다 하죠.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영역체가 있으면 광합성을 하고, 그러면은 생물권이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 생물권이 광합성과 호흡은 뭐하고 뭐의 상호작용이냐,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된다.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도 생물권에 해당이 돼. 미생물들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그럼 이거는 생물권이 토양이니까 뭐예요? 직권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걸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이 상호작용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자, 몇 번은 지구 바깥에 있는 공간을 몇 번이라고 얘기하죠? 태양, 달, 별나. 그래서 몇 번과 직권의 지구 사이에는 물질 교환은 거의 없어요. 교환은 없다는 거야. 주고받는 건 없어. 일방적으로 와. 자, 일방적으로 와. 뭐냐면은 태양이 에너지 우리한테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온단 말이야. 일방적으로 오는 거죠? 일방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야. 몇 건가? 직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직권의 상호작용인 거고. 그다음에 지구자기장이 우주선이랑 태양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주선이 뭐냐면 우주에서 내보내는 빛이라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셔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내보내는 빛. 그래서 우주선이나 태양이 내보내는 입자들 이런 것들을 지구자기장이 차단하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그래서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보호를 받는다. 나중에 저 지구 자기장도 설명할 게 많긴 한데 일단은 지구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거 우리가 써는 앨런더라고 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우리가 4대 바깥을 4대 이렇게 식으로 나누는데, 자, 그 정도 알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비스텝은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물권을 기준으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이 서로 뭐한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몇 건에서 태양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 내에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뭐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x축을 0이야, 여기가 u, 이거는 u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의 운동이나 대륙의 운동은 직권과 직권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화산은 어디서 나는 거야? 땅에서 나는 거지. 근데 화산 기체를 방출하면 어디로? 하늘로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땅이 하늘로 기권.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대로 버섯바위라는 거는 사막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타있는 거야. 이게 뭐야? 공기가 침식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건 땅에 붙어 있으니까 기권이 누구한테? 직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쭉 읽어보면 상식적인 산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 아까 쌤 화석연료는 전부 다 화학에너지라고 그랬었죠. 화학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생성된다. 이게 석탄이나 석유.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4단에 나오는데 식물들이 오랫동안 이제 누적이 되면은 석탄이 되는 거고,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화석연료죠. 이거는 플랑크톤들이 어쨌든 생물권이죠. 생물권. 그래서 이 생물권들이 화석연료를 만드는 거는 이 화석연료가 이제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석탄이나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어쨌든 석유도 천연가스도 어떻게 돼? 바다에는 있지만 바다 땅 밑에 있는 거지. 바다에 있는 땅에 있는 거니까 생물권과 직권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이랬는데, 자, 직권 과거에 이거 정확히 나오는 거죠.
과거의 때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서 판기아가 뭐예요? 대륙이 모여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판기아 같이 지금은 대륙끼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가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대륙끼리 모여 있었던 시기가 있어. 이게 모여 있던 대륙을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기아는 오생대 여기 들어봤죠? 오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고 이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지금처럼 계속 지금 판기아가 분리가 돼서 땅에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다가 생긴 거란 말이야. 이 판기아가 분리되는 게 중생대 초에 판기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가 다양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기권 아까 유해한 자외선 차단하는 게 이게 누구의 역할을 하고 오존층 역할을 했었고 강수현상 비가 내려서 물이 있어야 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운석은 뭐예요? 지구였는데 바깥에 있는 어떤 돌멩이들이 지구 중력 때문에 이렇게 딸려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공기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마찰이라는 우리가 볼 때 뭐야? 별로 보이죠. 그래서 빛이 난단 말이야. 이거 별똥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들은 얘가 오다가 이게 워낙 중력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타. 땅이 별로 안 나. 근데 얘가 안 타고 남은 덩어리가 땅에 오면은 그걸 운석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권. 자,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 이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 대기 중에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원시 대기. 원시대기 들어가고 원시대기 들어와. 원시대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건 질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예요. 원시대기에는 질소, 이산화탄소가 많았어. 근데 현재로 오면은 질소는 그대로 많고 그 다음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뭐지? 산소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이 사이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자 생물체들이 출현하면서 산소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현재 대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질소, 현재 대기는 제일 많은 게 질소, 탄소,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그러죠? 이게 아까 78%, 여기 21%, 나머지가 1%도 안 되는.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1%도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원시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했었거든.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얘기거든. 이게 대부분들을 뭐다? 바다에 녹았단 말이야. 바다에 녹아서 땅에 누적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은 거야. 그럼 바다에 녹으면은 자 이산화탄소가 뭘 만나는 거야? 물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H2, CO3. 이게 탄산음료인데 이게 탄산이야. 이것도 역시 삼단원의 산하고 연결할 때 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 탄산이온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수용에 의해서 이온화가 돼. 그러면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얘를 우리가 탄산 수소이온이라고 하죠. 혹은 얘가 H 플러스가 되고 두 개가 되고 그냥 CO3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탄산이온이죠. 근데 바다에 있었던 CA 플러스 칼슘 이온하고 얘하고 결합을 해요. 그럼 이게 결합하면 뭐가 되니? CA, CO3 이거 정확히 3월 2학 배웠던 거죠? 얘가 뭡니까?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이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는 중학교 때 뭐를 배웠어요? 흰색 물에 녹지 않는 앙금 그래 거야. 흰색 앙금의 대표적인 게 탄산칼슘이라는 거예요. 흰색 앙금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앙금을 우리가 염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탄산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CaCO3를. 이 탄산염이 CaCO3가 암석이 되잖아. 그럼 바로 뭐가 돼?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 석회암의 주성분이 뭐다? 바로 탄산칼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석회암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석회암의 주성분이 탄산칼슘. 자, 지금 중요한 거 얘기했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탄산이 되고 H2CO3 이게 수용하게 되면 탄산수소이온 HCO3-나 CO3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칼슘이온하고 결합을 하면은 뭐가 된다? 탄산염 즉 CaCO3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 탄산칼슘들이
내 석향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육 속도 어렵지 않은 거 바로 풀어보자. 자, 직권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80%를 차지하고 있는 누구라고 했지 아까? 멘틀. 맞죠? 그런 얘기고요. 기권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질소죠. 그 다음에 산소는 질소보다 두 번째 많다. 맞죠? 질소 78%, 산소 21%. 해수의 염분 분포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자층. 혼합층, 수온자층, 심해층 염분이 아니라 뭐에 따른 거죠? 수온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수온 분포에 따라 나누는 거니까 잘못된 거지. 저 이번 틀린 거 아니에요? 이번 틀렸어 미안. 질소 78%, 산소 21%. 반대로 봤어. 자, 산소가 질소보다 적죠. 잘못된 거죠. 자, 2번 구름의 발생. 자, 구름의 발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구름은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수증기가 뭐로 되어 있는 거야?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하늘에 떠 있어야 되겠지. 그럼 하늘에 떠 있어서 기권 수증기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물이 많으면 뭐가 돼? 수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야? 땅이야,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수권이 많을 거 아니야. 수권에는 제일 많이 양을 차지하는 게 뭐야? 해수였잖아, 해수. 그렇죠? 그러니까 수권. 해일, 지진이었어. 지진은 어디서 난 거니? 땅. 그러니까 어디서? 직권이 되는 거야. 근데 해일이 바다에서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물어보는 게 이 단어의 핵심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네.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의 흐름. 자, 지구 시스템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필요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아니,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야? 태양 에너지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태양 에너지죠. 이 태양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기상현상에 뭐라고 그랬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이 됐다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증발시키고 그다음 비 내리고 뭐 때문에 그래? 태양력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물도 흘러갈 수 있는 거고 풍화침식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근원적인 에너지, 지구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일단은 나왔던 거죠. 태양이 뭡니까? 주계열성이라고. 주계열성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뭐라는 거?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걸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고 수소 핵을 갖다가 수소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죠. 수소 원자 핵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썼지? 양성자하고 같은 말이야. 경호학교. 자, 수소 원자 핵하고 양성자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융합 반응하는 게 주계열성의 특징이 된다.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수소 융합 반응.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일부는 생물의 흡수에 이게 뭐야? 광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화성 연료의 근원이 된다. 당연히 될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에너지 전체량 중에 숫자로 봐봐. 숫자로 보면은 99.985. 거의 10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99.985. 근데 저 여기 뒤에 있는 0.0 얼마도 지구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이유들을 만드는 거야.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기억나니? 지구가 있었을 때 지구에서 100km까지는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는 따뜻한 돌멩이로 되어 있다고 했어.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지? 암석권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암석권이 조각조각 나 있는 부분 뭐라고 표현한다? 각각을 판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판의 경계에서 어떻게 되냐고? 지진이나 화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진이나 화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서부터 400km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들. 여기가 멘틀의 산소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연약권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연약권에 있는 멘틀들이 뭐 할 수 있다? 고체지만 대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류에서 상승을 이게 다음 축소할 핵심이야.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멘틀이 상승을 하고 이게 대류하는 거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상승이나 하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판을 갖다가 상승하면 두 개를 쪼개는 거고 하강은 판 두 개를 붙이는 거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멘틀들이 뭐 할 수 있다? 대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멘틀의 대류를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하고 완전 무관한 거죠. 지구 자체적인 에너지야. 그걸 뭐라고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지진 화산, 환영도 이런 거 다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발생 원인은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분결. 이거 별로 어려운 말이죠. 방사성 원소라면 되게 불안정한 거야. 우라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연계는 불안정하면 안정해져 이런 특징을 갖는데 그러면 우라늄이 안정한 원소가 되면서 가벼워지면서 핵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핵 분열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줘.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 때문에 대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분기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발생 원인이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서는 아까 선생님 A가 무슨 상태로 했었지? X 상태로 얘기했었죠? 그 A가 운동을 해서 뭘 만든다? 지구 자기장 만든다. 이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태양 에너지 거의 99% 이상.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거 지구 내부 에너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게 조력 에너지야. 훨씬 더 적은 게. 그러니까 이 에너지 세 개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이 세 가지는 서로 뭐하나? 무관해. 독립적인 거. 즉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거 없어.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해서 지구의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독립적인 에너지. 그럼 조력 에너지는 뭐냐? 발생 원인이 달과 인력이야. 이 조자 들어가니까 너희들 뭐 기억나야 돼? 조속간만의 차, 뭐 이런 거, 조업 대비했던 거, 밀물, 썰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찼어, 바닷물이. 그러니까 육지 가까이 오는 걸 우리가 밀물이라고 얘기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해서 밀려 나가서 해수면이 낮아졌네. 바닷물이 밀려 나가는 걸 뭐라고 해? 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이 밀고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가 최대치가 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만조라고 표현하고, 물이 내려왔을 때 최소치가 여기까지 내려가. 그럼 우리가 간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조와 간조의 이동 피차를 우리가 뭐라고 해? 조차라고 표현하고, 이 조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 수 있지. 이거는 너희들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속 간만의 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밀물과 썰물의 이유가 뭐야? 달과 태양의 인력이야. 특히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야. 달과 태양 중에서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력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달과 태양, 특히 달의 인력 때문에 뭐가 생긴다?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다. 이건 뭐하고 전혀 무관한 거? 자, 태양 에너지하고 전혀 무관하다. 뭘 조심해야 돼?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라고. 인력이 뭐야?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력이 태양 에너지는 아니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거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요? 독립적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별거 아닌데 나오면은 은근 틀리는 거. 자, 2번. 자, 지구 시스템에서는 에너지의 흐름들이 일어난다.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유도별 에너지 불균형. 자,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유도별 에너지 불균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어떤 상태야? 둥근 상태거든? 그럼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럼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주면 자, 이쪽이 적도 부분이고 이쪽이 중위도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는 태양빛을 그대로 받는데 중위도는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받게 되는 거지. 그럼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도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흡수한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 태양 받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 그래서 적도는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얘기해. 근데 에너지가 불균형은 이런, 자, 지구의 나이가 우리가 45억 년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구는 누구 주변을 돌고 있니?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 태양 같은 주기혈성이 나이를 100억 년으로 봐. 그러니까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 지나면 태양이 적색화성으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45억 년 동안 태양빛을 지구가 갖고 있어. 근데 아까 뭐라고? 지구가 둥글단 말이야?
그럼 적도는 계속 에너지가 남고 얘는 계속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적도는 45분 동안 에너지를 갖다 받아서 남았으니까 뜨거워져서 녹아야 돼. 극지방은 완전히 얼어버려야 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너지 과잉 부분이 에너지 부족 부분으로 충족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남는 게 모자란 걸 메꿔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 그게 바로 뭐냐면 해수하고 대기가 순환을 해서 바닷물하고 공기가 이동을 해서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준다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그 얘기입니다. 적도 부분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 많이 받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적게 받으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을 해서 뭘 이룬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와 해수가 저희들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고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의 어떤 이동 관계 때문에 그 다음 게 내가 별거 아닌데 은근 많이 틀린다고 얘기하는 게 D스텝이야. 그래서 은근 많이 틀린 게 뭐냐? 자 이러한 지구 시스템 내에서 자 원인은 주로 이제 태양 에너지가 되는데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시스템 유지하는 에너지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인데 자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이 순환하는 경우의 이유는 태양 에너지다. 여기서 물질이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질소를 보는 거야. 자 그다음 첫 번째 물의 순환이야.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 역시 태양 에너지. 물은 고체일 때 얼음, 액체일 때 물, 기체일 때 수증기란 말이야.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상태가 변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순환한다.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영향을 주고 자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경우가 뭐야? 물이 수증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가 온수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다. 그럼 기권이 되는 거고 물은 수권이 되는 거고. 자 수증기가 음결이 뭐라고 그랬었지? 물방울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물방울이 하늘에 떠있으면 뭐고? 구름이야. 뭐 하늘에 있으니까 기권이야. 그러다가 그냥 눈이 돼. 그럼 어디로 오는 거야? 땅으로 오는 거지. 그럼 기권이 직권으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직권이 기권으로 바뀌는 것 중에서 화산 활동으로 방출하면은 화산 활동을 하면 화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수증기, 그 다음 이산화탄소, SO2. SO2가 뭐죠? 이산화황. 이거는 요번에 시험 방향에 들어가. 이산화황이 그대로 뭐를 만나? 물을 만나거나 이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뭐가 되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성비가 만들어지니까 이 화산재 이산화황 때문에 그래. 자, 어쨌든 화산 활동을 방출된 수증기. 그럼 수증기는 기체죠. 그 화산은 어디야? 직권이죠? 그러니까 직권이 뭐 영향을 주는 거야?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증산작용.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증산작용은 뭐예요?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줄기로 보내서 입까지 보내가지고 입에서 물을 증발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뭐를 조절한다? 체온을 갖다가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증산작용은 자 식물이 자 뿌리를 통해서 자 물을 흡수해가지고 잎에서 뭐 한다? 증발을 시킨다고. 증발하면 이게 뭐가 돼? 수증기 상태로 가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뿌리는 생물권이고 수증기를 증발됐으니까 뭐가 돼? 기권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권에서의 기권 관계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음? 그렇지 않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물의 평형 별표. 자 물의 평형 불러주며 별거 없는데 중요. 별거 없는데 중요. 가끔씩 산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물의 평형. 자 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땅, 바다, 공기 이렇게 세 개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육지, 바다, 대기에서도 물이 뭐 한다고? 평형을 이룬다고. 물은 순환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순환을 물 순환, 이산화탄소, 질소 세 개를 배운다고 했었지. 물이 순환을 한단 말이야. 자 바다에 있으면 물인데 하늘로 올라오면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구름 만들어다 떨어지면 다시 뭐야 돼?
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가. 순환을 하거든. 그럴 때 자 물이 얻는 양, 물이 잃는 양.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육지에서 자 물을 얻는 양 얼마? 96. 방출하는 거 얼마? 96. 바다에서 얻는 거 얼마? 320. 잃는 거 뭐야? 320. 대기에서 받는 거 380. 그 다음에 방출하는 거 380. 그러니까 각 것마다 육지, 바다, 대기마다 각 것마다 뭐야? 얻는 양과 잃는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세요. 자 잠깐 봐봐. 자 대기가 뭐 한다고? 물 받아. 그럼 물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 바다로 받을 수 있고 누구한테? 육지로 받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대기가 받을 수 있는 건 육지로도 받고 바다로도 받는 거죠. 육지가 증발하고 바다가 증발하고 그게 380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대기가 받아서 그럼 여기서는 수증기 상태 존재하는데 이걸 내보내. 그럼 누구한테 내보낼 수 있어? 대기가 내보낼 수 있는 게 육지하고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육지하고 바다로 내보낸단 말이야. 그럼 비의 형태로 내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육지 입장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니? 육지 입장에서는 대기에서 비를 내려도 육지 앞에서 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비가 내려서 육지에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들어왔어. 나가야 돼. 그럼 나갈 수 있는 거는 육지에서 증발할 수도 있고 바닷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바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바다 입장에서는 자 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여기서 대기가 비를 내려줄 수도 있고 육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뭐예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 날아가면 없어지는 거야.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관계거든. 그런 관계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주고 이 숫자를 채워라 이렇게 문제를 한다고. 그럼 이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각 권이 평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고 넘어가자. 하나는 기억하고 넘어가자. 뭐냐면은 자 육지하고 바다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육지 강수 비 내리죠? 그 다음에 증발 그쵸? 그러면 자 강수량과 증발량 육지 입장에서 봤을 때요. 육지에서는 강수량하고 증발량 중에 누가 더 많아? 강수량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바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는 자 강수 284 증발 320이야. 바다는 강수량과 증발량 중에 누가 더 많다? 증발량이 더 많아요. 알겠죠? 그러나 전체 총량은 어떻다? 320, 320, 90, 60, 96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거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냐? 이해됐어? 자 다음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여기서는 이제 이산탄소의 순환을 얘기하는데 아까 물의 순환 자 탄소 이산화탄소는 탄소로 조사하는데 탄소의 순환 탄소가 존재하려면 탄소가 이산화탄소를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ACCO3 마이너스 이게 탄산수 이온이죠. 혹은 자 CO3 마이너스 탄산이온이죠. 혹은 CaCO3 이게 뭐라고? 탄산염을 얘기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탄소는 존재하는 형태가 전환 형태인 거야. 근데 이 탄소가 존재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들은 다 뭐다? CaCO3 형태로 존재해요. 이 CaCO3는 탄산칼슘이니까 석회암이거든. 그러니까 주로 직권에 주로 있단 말이야. 주로 직권에 있어. 그래서 거의 탄소가 99%는 어디에? 직권의 석회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CaCO3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도 가능하고 메테인, C10에도 탄소가 들어가 있죠? 메테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생물권은 우리 앞에 들었던 탄소화합물, 유기물을 얘기하는 거지. 뭐야? 탄단지, 탄탄지, 그다음 뭐까지? 핵산까지. 얘네들이 탄소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부 다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 과정.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화석연료가 있어요. 그럼 연소를 해. 그럼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갑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자 물에 녹기도 하고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야. 아까 화산 분출을 하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혹은 메탄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되고. 자, 그럼 또 다시 물하고 녹기도 하고 방출도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용해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용해, 바닷물로 용해되는 거죠. 그럼 바다에 녹으려면은 수온이 어떻게 돼야 돼? 낮아야지 녹아. 기체 용해도죠. 기체가 잘 녹으려면 수온이 낮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방출에 따른 뭐야?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방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높고 어떨 때 방출하는지만 여러분들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탄소의 이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화석연료 직권이죠. 자, 연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뭐로 바뀌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나머지 기권 행복도 다 별 문제 없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자, 8번. 자, 8번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낌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서 방출된다 그랬었지. 그렇죠? 수온이 낮아지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로 녹는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자, 수온이 상승은 이산화탄소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수온이 낮아지면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걸 외우면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직권과 수권의 관계야. 자, 쌤이 아까 탄소가 가장 많은 게 탄산칼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었죠? 이게 주로 누구에 존재한다 그랬었지? 직권에 존재한다 그랬었어. 그렇죠? 이게 탄산칼슘 형태가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랬었지. 거의 99%가 탄소가 탄산칼슘 형태로 직권에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탄산칼슘이 있는 게 뭐예요? 석탄이야. 그런데 얘들이 땅 밑에 있어. 땅 밑에 있어. 땅 밑에 흘러가는 물이 있어. 땅 밑에 흘러가는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하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지하수는 일반 물하고 다 다르게 뭐가 많이 들어갔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갔으면 얘가 탄산이 되는 거야. 탄산이 돼. 그럼 얘가 누굴 만나? CaCO3를 만나면은 얘를 갖다가 CA2 플러스하고 CO3 2-로 나눠줄 수가 있어. 여기까지 몰라도 이게 그 얘기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수온이 상승,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석회암이 얘가 CaCO3인데 지하수가 지나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석회암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뭐야? 석회암이 녹았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녹은 얘네들 이온들이지. 이게 어디로 들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직권이 수권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말이 강물과 이 지하수가 탄산칼슘을 녹였어. 그럼 이온이 됐지? 그 이온이 뭐를?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일반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직권이 수권을 바뀌는 거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밑에 질소의 순환. 자, 질소의 순환은 잘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자,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적은 기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소는 N2를 얘기하는 거야. 백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질소는 반응성이 별로 없어. 남들하고 반응을 잘 안 해. 그래서 과자 봉지 같은 거 팡팡하게 만들 때 뭐 넣어? 질소 넣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숨 쉴 때 제일 많은 게 질소를 갖다 가장 많이 마시잖아. 숨 쉬는데 산소가 20%고 질소 78%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면 질소를 갖다가 70% 이상을 갖다가 내가 흡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무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소는 다른 거와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소가 순환을 하려면 이 질소를 갖다가 이온으로 바꿔줘야 돼. 이 질소 형태가 다른 것과 합쳐져서 이온이 되면은 NO3- 질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NH4+. 영화는 여기다 첨범이야. 자, 무슨 결합하는 거? 공유결합 들어가는 겁니다. NH+ 암모늄입니다. 그러면 공기의 질소를 저렇게 바꿔주려면 누군가가 저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뿌리혹 박테리아. 이 뿌리혹 박테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질소 고정 박테리아라고 이렇게 써놔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바꾼다 이렇게 써있죠? 이 세균이 바로 뭐냐면 뿌리오 박테리아, 즉 질소 고정 박테리아야. 질소 고정이란 말이 질소를 이온으로 바꿨다는 걸 지금 설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질소는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없지만 질산 이온들은 어떻게 돼? 뿌리가 흡수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즉 식물체의 뿌리가 질소 기체는 흡수할 수는 없지만 질산이나 아모늄 같은 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뭐가 가능한 거야? 순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 무슨 말이지? 그리고 질소는 또 뭐의 주성분이죠? 단백질을 만드는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 질소가 들어가지? 단백질 만드는데 기본이 뭐야? 아미노산이잖아. 카복실기, 수소, 젖사슬, 그 다음 뭐가 들어가? NACG, 아미노기. 반드시 질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생명체의 사체에는 반드시 단백질 때문에 질소가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분해되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질소 기체가 돼서 순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아, 개념 수수까지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네. 자, 지금 수업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재 봐가지고 공부해서 일단은 수업을 숙제를 121페이지까지 풀어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